엄마, 첨성대 봤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려왔어요. 중학교 2학년 처음으로 떠난 수학여행. 아들은 경주의 모든 것이 신기한지 연신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보내왔죠. 그 시간 저는 근무를 마치고 피로에 젖은 채 소파에 기대어 아들의 영상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첨성대 앞에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우리 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학교도 엄청 많이 왔대요. 화면 속 민호의 뒤로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리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 제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화면 한쪽에 스쳐 지나간 옆모습. 눈을 의심했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다시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첨성대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남자.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10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의 옆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특유의 자세로 책을 쥐는 방식,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정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제 남편, 민호의 아버지가 경주 첨성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머릿속은 하얘졌죠. 10년 동안 찾아다니며 실종 신고, 수사 의뢰, 그리고 마침내 법적 사망 선고까지.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경주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 당신 남편은 이미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은 갖지 마세요. 형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 김준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조소를 띈 채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제 남편 맞습니다. 이봐요. 한미정 씨, 박정수 씨는 7년 전에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요. 이제 와서 경주 관광지에서 찍힌 흐릿한 영상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3년 전 담당 형사가 은퇴하고 새로 배정된 김준호 형사는 처음부터 제 사건을 귀찮아했죠. 그의 책상 한쪽에는 다른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내 아들이 보낸 수학여행 영상이에요. 이 장소에 있다고요. 한미정 씨,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야.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찾아온 시간, 아들에게 아빠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날들. 모든 게 이 형사의 태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이거 보세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그의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10년간 제가 찾아낸 모든 단서들이에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진술, CCTV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기록까지.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일 속에는 전 담당 형사가 제게 몰래 건넸던 내부 메모도 있었어요. 박정수 실종 사건,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형사님. 형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본 남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경주 첨성대 근처에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더군요.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이 공식 수사선에 오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당신 남편 실종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다른 이유를 밝히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어요. 형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거. 그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김성태 전 형사님이죠? 은퇴하신 분인데 그가 당신 남편 사건의 원래 담당자였어요.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보세요. 공식 기록에 남지 않게.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보낸 영상 속에서 첨성대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남자. 그의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없었지만 10년 전 결혼 반지를 끼웠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내일 날짜를 바라봤어요. 민호의 수학여행이 끝나는 날이었죠. 메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형사님.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박정수 실종 사건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미정 씨?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 전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 사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들었어요. 경주에서 목격 정보가 있었던 거 맞죠?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된 사건이지만 계속 추적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 7시 KTX 경주행 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호차 마지막 좌석에서 만납시다. 조심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3호차 마지막 좌석에서 만납시다. 조심하세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정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일 경주로 가야 해. 내가 오면 할머니가 마중 나가실 거야. 사랑해.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닫으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정수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10년 만에 찾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서울역. 저는 KTX 3호차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KTX 3호차 맨 뒷좌석, 창가에 앉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김성태 전 형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늙어 있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앉으세요, 미정 씨. 그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어요. 얼굴색이 안 좋네요. 밤새 안 주무셨군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 형사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당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회사 근처 식당이었죠? 네,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전화를 받고 그대로 사라졌죠. 김 형사의 손가락에 묻은 페인트 자국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은퇴 후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생겼나 봅니다. 그 전화가 문제였어요. 김 형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시 통화 기록을 조사했지만 발신자는 일회용 전화였죠. 그런데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다니던 회사,
YT전자의 비리 의혹 수사가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됐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죠. 그게 남편 실종과 관련이 있나요? 박정수 씨가 회계팀에 있었죠?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증거를. 기차가 터널을 지나는 동안 잠시 차창이 어두워졌어요. 다시 밝아졌을 때 김 형사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빨간 펜으로 밑줄 친 메모가 있었어요. 증인보호 프로그램, 코드명 2번째 3. 이게 무슨 뜻인가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당신 남편이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격한 비리에 대한 증언 대가로. 그럼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10년 동안이나. 김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향한 위협. 당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점점 더 낯설어졌어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 마음도 1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영상에서 본 그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을까요?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증인보호 프로그램 중이라면 당신의 접근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김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어요. 누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경주로 간다는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 숙소로 가보세요. 그가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첨성대 하우스, 최영자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 숙소 주인은 믿을 수 있나요? 영자 씨는 옛 동료입니다. 경찰 출신은 아니지만 한때 정보원으로 일했죠.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김 형사는 제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첨성대 근처에서 조심하세요. 조사에 의하면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 해요. 그건 의도된 행동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 형사가 주저하다 말했어요. 미정 씨, 만약 그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면 그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연기일 수 있어요. 택시를 타고 첨성대 하우스로 향하며 창밖으로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이곳에서 수학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수 씨도 이 같은 거리를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첨성대 하우스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는데요. 한미정이라고. 그녀는 제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성태 씨가 전화했었어요. 방으로 안내받은 후 최영자 씨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이 동네에는 눈이 많습니다. 눈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특히 첨성대 주변에는 그 벤치에 앉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는 최근에 항상 정확히 5시에 와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죠. 그를 아시나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만 알 뿐이에요. 이름은 박윤재라고 들었어요. 5년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죠.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 몇 시죠? 제가 물었어요. 오후 3시 반입니다. 첨성대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비가 올 것 같네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우산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전화예요. 위급할 때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메모된 번호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최 씨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를 나설 때 조심하세요.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세요. 첨성대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10년 만에 정수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첨성대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펴고 그 유명한 벤치를 찾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4시 30분, 그가 오기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첨성대 앞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곳에서라면 벤치를 완벽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혹시 처음 오셨나요? 관광객이신가 봐요? 네, 그렇죠. 종업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첨성대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네요. 특별한 분을 기다리시나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경치를 보려고요. 종업원은 고개를 끄덕이곤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비가 조금 더 거세졌어요. 첨성대 주변의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거나 비를 피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55분. 곧 그가 올 시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첨성대 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의 찬걸음으로 벤치를 향해 다가왔어요. 검은 우산 아래 걸어오는 남자의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걸음걸이는 분명했습니다. 어깨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왼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틀림없이 정수 씨였어요. 그가 벤치에 앉아 우산을 접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는 여전히 이곳에 나타났군요. 일상적인 패턴이 변하지 않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임이 분명했어요. 카페 창가에서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아 우산을 접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된 가방에서 책을 꺼내더니 작은 비닐 커버를 벗기고 읽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데도 책을 읽는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예전에도 정수 씨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책을 곁에 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결혼식 당일에도 대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던 그의 습관이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종업원이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종업원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살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항상 오시네요. 누구요? 저기 벤치에 앉으신 분이요. 단골 손님인데 요즘 매일 같은 시간에 오세요.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제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분을 아세요? 박윤재 선생님이라고 해요. 구도심에서 작은 서점을 하시죠. 2번째 책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번째 삶이라는 김 형사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2번째 책방?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디에 있는 서점인가요?
여기서 걸어서 15분 정도 고궁박물관 뒷골목에 있어요. 찾기가 좀 어려운데 작지만 아늑한 곳이죠. 종업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은 참 조용하신 분이에요. 항상 책을 읽고 계시고, 오, 저기 봐요. 창밖을 가리키는 종업원의 시선을 따라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첨성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정수 씨, 아니, 박윤재를 흘끗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죠? 종업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종종 보여요. 항상 박 선생님이 오실 때만 나타나죠. 긴장감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정수 씨는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가 벤치에 앉아 있는 이유가 누군가와 접선하기 위해서? 그때 벤치에 앉아 있던 정수 씨가 갑자기 책을 덮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산을 다시 펴고 첨성대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 남자도 곧바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봐야겠네요. 얼마예요?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왔을 때 정수 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우산을 펴고 그가 사라진 방향으로 빠르게 걸었어요. 골목길을 돌아 나오자 멀리서 정수 씨의 검은 우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20m 뒤에서 그를 따라가는 검은 정장 남자도 보였죠.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고궁박물관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정수 씨.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점 처마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검은 정장 남자도 그를 따랐습니다. 몇 분 후 정수 씨는 작은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두 번째 책방이라고 쓰인 소박한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은 정장 남자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점 입구가 정면으로 보였어요. 검은 정장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 녹차 한 잔이요. 창밖으로 서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어가서 그를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정수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김 형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1시간가량 지켜봤지만 서점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검은 정장 남자는 여전히 카페에 앉아 있었고 간간히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카페 창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서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춰왔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정수 씨가 나왔어요. 그는 문을 잠그더니 다시 우산을 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도 재빨리 카페를 나섰어요. 저도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따라 나갔습니다. 비 오는 골목길,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어요. 정수 씨, 검은 정장 남자, 그리고 저. 이상한 행렬이었죠. 정수 씨는 몇 개의 골목을 더 지나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은 정장 남자는 길 건너편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주변을 살피다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따뜻한 어묵 국물을 시켰어요. 이 위치에서 아파트 입구와 검은 정장 남자 모두를 볼 수 있었죠.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여행 왔어요. 이런 골목길까지 관광객이 오는 건 드문데.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지인이요.
아주머니는 제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봤어요. 아, 저 아파트 말이에요? 거기 사는 분들 다 알지. 누구 찾으세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윤재라는 분 아세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박 선생님? 알지. 참 조용한 분이야. 5년 전에 여기 와서 서점 열었지.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많아. 가끔 밤중에 검은 차가 와서 그분을 태우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저 양복 입은 사람 보여? 요즘 자주 보이는 사람이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검은 차는 어떤 차인가요? 모르지. 번호판도 안 보여. 창문도 까맣게 선팅돼 있고 어묵 국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 씨는 분명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었죠. 저녁 8시쯤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차량을 주시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아파트로 들어갔고 약 20분 후 정수 씨와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도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이내 택시를 잡아탔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비 오는 늦은 저녁, 이 한적한 동네에서 택시를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때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거 찾아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었어요. 방금 그 차가 떠날 때 떨어졌어요. 누가 일부러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봤습니다. 별을 보는 마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해. 나를 따라오지 마. 정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수라는 이름. 그는 저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정수 씨는 살아있었고 저를 알아봤으며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최영자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서점으로 가보세요. 낮에는 비교적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 씨가 떨어뜨린 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몇몇 페이지에는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각 페이지에 밑줄 친 단어들을 모으니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내일 서점 11시 뒷문 혼자.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창문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숙소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최 씨가 준 안전한 전화기로 김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내일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조심하세요. 내일 서점 근처에 있겠습니다. 신호가 필요하면 우산을 들고 나오세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까요? 10년 만에 정수 씨를 직접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책에 적힌 경고. 위험해. 나를 따라오지 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까요? 아침이 밝았지만 여전히 하늘은 흐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어젯밤 감시하던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셔야죠. 최영자 씨가 따뜻한 차와 함께 식사를 내왔어요. 어젯밤에 차가 있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새벽 4시쯤 떠났더군요. 오늘 서점에 가신다면서요? 네,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그녀는 작은 브로치를 건넸어요. 위급할 때 누르면 신호가 가요. 제가 도움을 보낼 수 있게. 브로치를 가방에 넣고 최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점으로 가기 전에 주변을 살피기로 했어요. 서점 주변 지리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10시경 어제 갔던 경로를 따라 서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보니 두 번째 책방은 더 소박하고 아늑해 보였어요. 간판은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느낌이었죠. 창문으로는 책장들이 보였고 상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서점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니 뒤편에 작은 골목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도 정수 씨가 말했던 뒷문인 것 같았습니다. 도로 건너편 카페에 자리 잡고 서점을 지켜봤어요. 10시 30분 드디어 서점 앞문이 열렸고 정수 씨가 나와 문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이렇게 살아왔던 거군요. 10시 45분 결심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직 15분이 남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점 뒷골목으로 돌아가 그 작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머뭇거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정수 씨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빨리. 그가 문을 열어주자 좁은 창고 같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책들이 쌓여 있고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 만의 재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사랑했던 정수 씨 그대로였어요. 미정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폭발했어요. 울컥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수 씨. 제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아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생생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정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아 꼭 쥐었어요. 미정 씨, 왜 왔어요? 내 메시지 못 받았어요? 위험하다고. 그의 말과 달리 손은 저를 놓지 않았어요.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10년이에요, 정수 씨. 10년 동안 매일 밤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매일 밤 민호에게 아빠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 그는 한숨을 쉬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의 품은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만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그가 속삭였어요. 그의 품에서 떨어지며 물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두고 그냥 사라질 수 있었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보호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민호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때 서점 앞문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정수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손님일 거예요. 그는 창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책을 찾는 손님과 정수 씨의 정중한 응대. 몇 분 후 종소리가 다시 울리고 정수 씨가 창고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일반 손님이었어요. 그가 작은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여러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회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리예요. YT전자의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비자금 계좌와 정치인 로비 증거들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날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내 가족이 보고 싶으면 혼자 나와라는 메시지였죠. 나갔더니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원했고 증거를 넘기면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 정체를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삶이라는 코드명의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10년이에요, 정수 씨.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내가 가족과 접촉하면 즉시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어요. 당신과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깊은 통증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런데 왜 경주에서? 왜 이제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그 비리 중 일부가 다른 경로로 드러났어요. 핵심 인물들은 수감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때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경주로 이주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몰래 지켜봤어요. 직접 접촉은 할 수 없었지만 소셜미디어로 민호의 성장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죠. 당신이 올린 가족 사진, 민호의 학교 행사 사진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군요. 경주에 정착한 후 첨성대 근처에서 책방을 열게 됐어요. 그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생기면 언젠가는 당신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해서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첨성대에서 다른 학교 수학여행 단체를 봤어요. 문득 민호도 이제 그 나이가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 학교들의 수학여행 일정을 찾아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학교가 이번 주에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정표를 보니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첨성대 방문이 예정되어 있더군요. 아이들은 보통 그 시간대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는다는 걸 이곳에서 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시간에 첨성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 했어요. 서점 주인이 공원에서 책 읽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민호를 볼 수 있을까 기다렸죠. 정말 볼 줄은 몰랐지만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정말 민호를 봤어요.
제가 떠났을 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거의 청소년이 됐더군요.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찍고 있었죠.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발견되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났고 당신들이 너무 그리웠으니까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제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때 정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들이에요. 전화를 받은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데리러 온대요. 정기 보고가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요. 창고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당신을 알아보면 모든 게 위험해져요. 그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아파트 열쇠예요. 주소는 여기 적어둘게요. 만약 내가 3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파트로 가서 침대 밑바닥을 보세요.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같이 가야. 미정 씨, 부탁이에요. 10년을 참았는데 몇 시간만 더 참으세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10년 만의 포옹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야 해요. 누가 뒷문을 감시할지 몰라요. 그들이 떠난 후에 조심히 나가세요. 정수 씨는 창고를 나가 앞문으로 서점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창고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서점 앞에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검은 세단이 서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차에 오르고 차는 곧 출발했어요.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왔습니다. 서점은 비어 있었고 정수 씨는 서둘러 나가느라 문도 잠그지 않은 것 같았어요. 서점을 둘러보니 책장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성격을 닮은 듯 했어요. 계산대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오래되고 구겨진 사진이었지만 10년 동안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점을 나와 주변을 살폈어요. 감시하는 듯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가 준 주소를 확인하니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1시 30분. 아직 3시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어제 봤던 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304호.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수 씨. 아니, 이제는 박윤재의 집은 검소하고 정갈했어요.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런 사진도 없었어요. 마치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공간 같았습니다. 침대로 가서 몸을 숙여 밑을 살폈어요. 바닥 한쪽에 느슨한 판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들어 올리자 작은 금고가 나왔어요.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의미 있는 숫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 민호 생일? 아니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조심하세요. 검은 차가 다시 돌아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벌써 돌아왔다고요? 정수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검은 세단이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나와 아파트 입구로 향하고 뒷좌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금고를 원래 자리에 숨기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욕실? 너무 뻔해요. 옷장? 그들이 확인할 거예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침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2명의 남자가 정수 씨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겨우 틈새로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정수 씨의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들이 정수 씨를 괴롭혔던 거군요. 우리가 당신 여자가 왔다는 걸 모를 것 같아? 한 남자가 정수 씨를 소파에 거칠게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10년 만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하는군. 정수 씨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없어요. 돌려보냈어요. 거짓말 마. 우리 사람들이 그녀가 당신 서점에 들어가는 걸 봤어. 어디 있지? 아직도 믿어? 그녀가 당신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을 거라고? 정수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들이 날 죽이면 모든 자료가 경찰에 전달될 거예요. 큰 체격의 남자가 정수 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디 있어? 그 자료들이? 말했잖아요. 안전한 곳에. 남자가 정수 씨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지금 나가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좋아. 시간이 있으니 차분히 얘기해보자고.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부인과 아들의 주소를 알고 있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나? 정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 그럼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해. 침대 뒤에 숨어 있던 저는 최 씨가 준 브로치를 꺼내 눌렀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언가 해야 했어요. 그들이 정수 씨를 계속 때리고 있었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119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304호 폭행 신고, 긴급. 정수 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이대로 기다릴 순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침대 뒤에서 나왔어요. 그만하세요. 세 남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미정 씨, 안 돼. 큰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 한미정 씨.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갑자기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순간적인 혼란 속에 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가 놀라운 속도로 몸을 일으켜 가까이 있던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자 정수 씨는 재빨리 소파 쿠션 밑에서 작은 총을 꺼내 들었어요. 움직이지 마. 정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밖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요. 아니면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 씨, 문 열어줘요. 제가 문으로 다가가 열자 김성태 전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빨리요. 경찰관들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 명은 두 남자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었고 다른 한 명은 정수 씨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어요. 내려놓으세요, 서서히. 정수 씨는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박윤재. 아니, 박정수 씨군요. 오래 찾았습니다. 정수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김 형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죠? 최영자 씨가 신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119 신고도 있었고요. 경찰관들은 두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김 형사가 물었어요. 정수 씨가 입술에 피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의 관리자들이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김 형사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가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었군요. YT전자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시나리오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김 형사가 설명했어요. 10년 전 정수 씨는 YT전자의 비리를 발견했지만 회사 내 세력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들은 정수 씨를 납치한 뒤 가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감금했던 거죠. 정수 씨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 씨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모든 것이 당신을 속여 자발적으로 격리시킨 거예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증거를 찾아내고 동시에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삼았죠. 그때 체포된 남자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은 성공적이었지. 넌 얌전히 우리 말을 따랐고 우린 내 가족을 내버려뒀어. 정수 씨가 분노에 떨며 그에게 다가갔지만 경찰관이 그를 막았어요. 증거는 찾았나요? 김 형사가 정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침대 쪽을 가리켰어요. 바닥 밑에 금고가 있어요. 번호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 생일 알죠? 0817. 제가 말했어요. 정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금고 비밀번호예요. 경찰관이 침대 밑 금고를 찾아 열었고 안에서 USB와 노트, 사진들이 나왔어요. 김 형사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들로 충분할 거예요. YT전자와 연루된 정치인들, 그리고 이 가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신분은? 난 이미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김 형사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두 분 다 경찰서로 모셔야겠어요. 진술을 받고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는 이미 경찰차에 태워져 있었고 우리는 김 형사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정수 씨와 나란히 앉자 10년 만에 진짜 재회가 실감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정 씨. 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속고 있었어. 제 손이 그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를 생각하며 10년을 버텼잖아요. 경찰서에 도착해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형사가 들어와 앉았어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들이 당신에게 한 말 중에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했던 다른 증거가 있나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제 신분이 박윤재로 정착되고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제가 원래 회사에서 빼온 모든 자료의 사본을 만들었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누구죠? 최영자 씨요. 정수 씨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제가 경주로 배정되었을 때 우연히 첨성대 하우스를 운영하던 그녀를 만나게 됐죠. 정수 씨의 눈에 감사함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어머니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때 모든 게 연결됐죠.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조용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제 정체를 묻지도 않고 이유를 캐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 씨는 제게 가족 사진을 몰래 구해다 주었고 서울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녀 덕분에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증거와 자료들을 그녀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가짜였다는 건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김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영자 씨가요? 그녀가 당신의 협력자였군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녀는 과거에 정보부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첨성대 하우스에 묵는 손님들 중 가끔 제 아내를 닮은 분들이 오면 영자 씨가 저에게 알려주곤 했어요. 그래서 매일 첨성대에 갔던 거예요. 혹시라도 미정 씨가 올까봐.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 씨도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미정 씨가 오셨을 때 영자 씨가 바로 연락해줬어요. 10년 만에 기적처럼 나타난 당신을. 하지만 그들의 감시가 있어서 바로 다가갈 수 없었죠. 김 형사가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럼 최영자 씨에게 맡긴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때 문이 열리고 최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김 형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USB, 문서, 녹음 파일. 5년 동안 정수 씨와 함께 모은 것들이에요. 김 형사가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 이것으로 모든 연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김 형사는 우리에게 임시보호시설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수 씨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날 알아볼까요? 날 받아줄까요? 당연하죠.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는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창가에 앉아서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가족 만남은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호하에서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야? 할머니가 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민호야, 엄마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빠가 살아계셨어, 민호야.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호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정수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에게 전화기를 건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다. 민호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많이 컸겠구나. 아빠,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김 형사가 손짓하며 메모를 건넸어요. 보호시설 주소였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와라, 민호야. 형사님들이 태워주실 거야. 아빠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정수 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꿈만 같네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인데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정수 씨.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 보호시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게 변했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온기가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전해졌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하자 김 형사가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요. 민호 군은 곧 경찰의 호위로 도착할 겁니다. 정수 씨와 저는 작은 거실이 있는 아파트에 안내되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약 1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 어깨만큼 자란 민호가 서 있었어요. 경찰관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민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들어오렴, 민호야. 그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에 서 있던 정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아빠.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수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민호야. 많이 컸구나. 민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정수 씨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왜 10년 동안? 정수 씨가 천천히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호야. 민호는 잠시 떨리더니 갑자기 정수 씨를 밀쳤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나는 아빠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고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슬픔이 민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민호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필요 없었어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냥 아빠가 필요했다고요.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호가 쏟아내는 10년의 슬픔과 분노를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민호의 울음이 점점 커졌고 마침내 그는 정수 씨의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 시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안겼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 가족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눈물 속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어요. 셋이 소파에 앉아 정수 씨는 10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사라지기 일주일 전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YT전자가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증거였죠. 그날은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민호가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을 보내왔어요. 협박이었죠.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꼭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그들을 믿었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감금이었어. 10년 동안 민호의 눈에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5년 전부터 경주에서 살았어요? 응. 처음 5년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어.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배우면서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지. 경주에 정착한 건 그들이 허락했을 때였어. 서점은요? 민호가 물었어요. 정수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두 번째 책방? 내가 직접 이름을 지었어. 두 번째 삶이라는 의미였지. 처음으로 뭔가 내 것을 가질 수 있었어. 학교 다녀오면 항상 책방에 갔었는데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경주에서 서점이 있었다면 나도 자주 갔을 거예요.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책 읽는 걸 좋아했지. 지금도 좋아해요. 민호가 살짝 웃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빌려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김성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 김 형사를 바라봤어요.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수 씨의 증거를 바탕으로 YT전자 회장과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체포했어요. 가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직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정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이 걸렸네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만 큰 고비는 넘겼어요. 김 형사가 말했어요. 이제 박정수 씨의 법적 지위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사망 선고 취소, 신분 복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두 해결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수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 형사는 민호에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군,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 나눴나요? 민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이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겠네요. 편안히 지내세요. 이 시설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김 형사가 나간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사진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사진. 정수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달고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살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항상 갖고 다녔어.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매일. 민호가 사진을 받아들고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기억나요. 이날 놀이공원 갔었죠? 솜사탕 먹다가 얼굴에 다 묻혔던. 맞아, 정수 씨가 웃었어요. 분홍색 솜사탕이 내 얼굴에 엉망으로 묻었지. 세 사람은 오래된 추억을 나누며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민호는 학교 과제가 있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지켜보며 정수 씨가 물었어요. 민호는 내가 없는 동안 어땠어요? 강했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었지만 항상 당신을 기다렸어요.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요. 이제부터 만회하면 돼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법적으로 난 아직 박윤재예요. 박정수로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름이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 민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사라지지 않을 거죠? 절대로. 정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평생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게. 그날 밤
우리 셋은 같은 공간에서 10년 만에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검찰에서 박정수 씨에 대한 특별 증인 보호 명령을 받아냈어요. 이제 공식적인 국가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럼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제가 희망에 차서 물었어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김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보호 속에 살거나 아니면 경주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정수 씨가 저와 민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서점. 보고 싶어요. 경주도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갔을 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주에서 새 출발. 우리 가족으로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경주에서 시작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서 김 형사는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일주일 내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민호는 학교 친구들에게 아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안전을 위해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누며 10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정수는 공식적으로 생존했고 보호 프로그램 하에 박윤재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2번째 책방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아빠 서점이다. 정수 씨. 이제는 박윤재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오래되었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어요. 이제부터 이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민호가 책장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신이 난 듯 책들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아빠랑 같이 서점 운영할 거예요? 그래, 이제 가족 서점이 되는 거야. 저녁이 되자 윤재 씨는 우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포근한 공간이었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기 첨성대가 보여요. 매일 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혹시 당신이 나타날까봐. 제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앉지 않아도 돼요. 민호도 다가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윤재 씨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쩍 컸지? 내 기억 속 너는 항상 5살이었는데. 이제 15살이에요, 아빠. 민호가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 읽는 것도 훨씬 잘해요. 그럼 내일부터 서점 일 도와줄래? 윤재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치유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윤재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꿈만 같아요. 10년 동안 날마다 이 순간을 꿈꿨는데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현실이에요. 창밖으로 첨성대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새기는 돌탑, 1000년을 넘어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이 우리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흩어졌다가도 결국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운명처럼. 윤재 씨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미정 씨. 포기하지 않고 날 찾아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우리를 잊지 않아서. 1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주로 수학여행 간 아들이 보낸 동영상 속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경주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책방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책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많네요. 제가 계산대에 앉아있는 윤재 씨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요즘 관광객들이 많아졌어. 특히 저 단체 손님들은 매주 오는 것 같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첨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마치 6개월 전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 윤재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제겐 여전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미소가 민호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었다는 사실도 새삼 발견하게 되었죠. 아빠, 이 책 어디에 꽂아요? 민호가 서가 사이에서 소리쳤어요. 그는 주말마다 서점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역사 코너 3번째 칸에 윤재 씨가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책방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당신 닮아가고 있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주의 새 학교에 전학한 민호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꽤 만족해하는 듯 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종소리가 울리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자 씨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윤재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 갓 구운 빵 가져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녀는 첨성대 하우스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준 그녀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벌써 6개월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시간이 빠르죠. 최 씨가 미소 지었어요. 김 형사님은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김성태 형사는 이 사건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챙겨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YT전자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온 날이었어요. 그럼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형사와 최 씨까지 모여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YT전자의 회장과 관련 정치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군요. 김 형사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완전한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법이죠. 10년이나 걸렸어요. 윤재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잖아요. 최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상자를 열자 10년 동안 민호가 그린 그림들과 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매년 아버지의 생일과 부재한 명절마다 쓴 것들이었죠.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윤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식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우리 가족은 작은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은 서울과는 달리 별이 선명했어요. 저기 첨성대가 보이네요. 제가 가리켰어요. 신기한 인연이죠. 윤재 씨가 말했습니다. 천년된 별을 보는 탑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으니. 아빠, 민호가 불렀어요. 이제 두 번째 책방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윤재 씨가 물었어요. 두 번째 삶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삶이잖아요. 아빠의 진짜 삶, 박윤재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으로서의 삶.
윤재 씨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훌륭한 생각이구나. 세 번째 책방. 좋은데? 아니면 그냥 우리 가족의 책방은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게 좋겠네요. 윤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책방도 삶도 모두 가족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은 별을 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었어요. 경주의 첨성대처럼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 가족의 연결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서로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점 간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책방이라는 글씨가 따스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가 새 간판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윤재 씨와 제가 그의 양쪽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게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야. 첨성대를 향해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봄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0년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그림자만이 남았어요. 경주로 수학여행 간 아들이 보낸 동영상 속에 10년 전 실종된 남편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가장 뜻밖의 순간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함께라면 어떤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아. 윤재 씨의 말에 저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